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한국 경제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연간 성장률이 3%대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심리 약화에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내수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중국 경기, 환율 흐름도 하반기에 주목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으로 8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보험과 증권사 등 국내 기관 투자가의 외환증권 투자 잔액은 803억 달러로 3개월 전보다 59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리먼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6월 말에 952억 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음해 주가가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급등해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를 웃돌자 담당 연구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라는 성장 엔진을 단 덕분에 합병 발표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의 목표가 조정이 있자마자 주가가 목표가를 웃도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종합대표지수 코넥스 종합지수가 오는 7월부터 발표됩니다. 지수 레벨은 1000 안팎이 될 예정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종합적인 사각을 보여주는 지수가 산출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금융 상품의 등장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 코넥스 시장의 종합대표지수인 코넥스 종합지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자기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 참 좋았죠. 코스피지수 2021포인트까지 뛰어오르며 오늘 또다시 전고점을 경신하나 싶었는데요. 이내 하락 반전한 채 지금 하염없이 지수 밀려주고 있습니다. 2013마저 위협했는데 현재 지수 살펴보니까 2010, 2009포인트 오락가락하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반대로 코스닥도 550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장 초반까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거래소와 마찬가지도 하락 반전한 채 현재 550선마저 이탈한 채 둘 다 힘없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들어진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해서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146만 원까지 훌쩍 뛰어오른 모습. LG전자도 G3 출시와 함께 그 기대감 형성으로 3%대 거의 4% 가까운 상승률. 이렇게 대형주들이 잘 움직여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화 강세도 여전한데 현재 하락 출발한 채 여전히 약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부터 챙겨드리도록 하죠.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환율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환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의 2020원대 초반대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한 1021원 10전에 개장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서울시장의 개장가는 이전 뉴욕 여교의 시장의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만 오늘은 그보다도 낮은 레벨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1022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들의 내고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소식으로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장중 1021원 10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1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여객시장에서 달러원 1결물이 상승으로 마감했던 것은 엔화 강세와 위험통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대외적으로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받은 후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종종 있어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의 달러원 움직임 또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당국으로부터 눈에 띄는 개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1021원 이하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당국의 개입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늘 하락 압력 받고 있다가 현재는 다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현재 21원대에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또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는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에는 유로화가 유로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락하면서 원화가 역외 시장에서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 예상하는 대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더라도 유로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예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9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스웨덴과 덴마크가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 이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스웨덴 크로네와 덴마크 크로네 모두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시행된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성으로 반등세를 보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가 유럽중앙은행의 부양책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고요. 유로화 반등 시에는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의 1020원이 하향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남겨져 있는데 유로화가 반등을 한다면 원화도 여전히 따라서 반등할 조짐이 있으니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짚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까운 일본 쪽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3월 소비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확인할 수 있는 첫 지표인데요. 하락을 했네요. 점점점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결국 그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4월에 인상했을 때 시장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네. 또 도쿄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구로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가적 양적 완화를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세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소매 판매가 4.4%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월비로 한 13%가 감소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결국은 결국 소비세 인상 전에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얘기는 결국 일본의 추가적인 소비세 인상이 시장에 줄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비세 인상이 얼마나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냐. 적어도 3분기에 2분 이상 미치게 되면은 일본은 상당히 좀 부담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지표부터 우선 충격이 확인이 됐습니다. 구로다 충제는 이 충격을 견딜만 하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은 내놓지 않겠다라는 고수 입장인데요. 이렇게 계속 소비세 인상으로 벌써부터 소비 위축 신호가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BOJ에서 추가 부양책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BOJ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또 그런 상황, 자기들 목표로 하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게 맞죠. 문제는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일본 BOJ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테이퍼링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양적 완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결국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쪽으로 시장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BOJ 입장으로서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일본의 그 현재 어떤 정책들의 상당한 좀 위험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이 추가적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현재 부채, GDP 대비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시장의 부담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쪽으로 시장의 방향 키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BOJ 입장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추가 부양을 미리 했으면 차라리 지금 이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예상됐던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늦춰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다가오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건전화와 아베노믹스의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는데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게 된다면 결국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좀 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요? 이제 실패 가능성의 언급이 이제 커지겠죠, 목소리가.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구로다 총재는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아마도 양적 완화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 그게 제기된다고 본다면 그럼 일본에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일본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죠. 왜냐하면 구로다 입장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올해 재정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펴서 뭔가의 방향성을 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아베 신조가 이끌고는 일본 정부가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민간 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한은은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더블딥 진행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요, 더블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원달러가 1,02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소비를 늘릴 것 같지만 소비를 늘리질 않습니다. 내수가 진작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있는 유로존이나 일본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공격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필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소프트 피치에 맞춰서 뭔가 정책을 좀 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한국은행에서 뒷짐지고 있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도 수치만 보지 말고 돌아가는 환경을 꼭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돌아가는 환경을 본다면 결국 한국은행에서도 뭔가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한국에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박할 게 아니라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보겠다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더블딥이 예상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소비 형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시점이고 내외수 복합 불황이 또 빠지지 않게 해서는 현재 원화 강세의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당국에서도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소극적인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아무래도 미국의 재무부라든가 IMF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하겠죠. 보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승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핑계는 돼도요. 패자고 난 다음에는 핑계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은 전부 고통 속에 빠질 테니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1,000원이 한번 이탈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도적 방어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환율이 약세로만 가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환율과 주가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주가 2010에는 환율이 한 1,055원대 정도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지금 환율 지금 1,020원대를 맞춘다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2,100 이상은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그 2228포인트 최꼭지를 찍을 때도요, 우리나라 환율이 1,049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환율이라도 어느 높이 가져야지. 만약 현재 상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진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 환율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겠냐라는 불안함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환율을 어느 정도 약세를 추구해 놓은 다음에
주가의 상승에 맞춰서 환율이 다시 내려오는 전략에 가지 않는다면 환율이 상당히 위험함이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 악영향은 결국 더블딥을 더 가능성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환율 방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방어도 필요해 보이고 한은에서도 이제는 뒷짐지지 말고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더블딥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책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환해지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지금 할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환율이 만약에 다시 약세로 간다면 딱 하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털고 나가는 네. 때. 그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환차익을 보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환 포지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하나로 묶여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달에서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심리가 굵습니다. 지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좌측 깜빡이 끼고 우측으로 가지 않겠다. 적어도 통화정책을 펴기로는 3달에서 6개월 전에 얘기를 하겠다.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얘기하더라도 3개월 뒤가 되는 거, 최소 3개월 뒤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에는 거의 불가능. 물론 뭐 시장 상황에 따라 깜짝이나 할 수 있겠지만 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깰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좀 동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2021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요? 이유는 사실 찾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굳이 찾자 뭐 미국이 조금 소폭 빠졌으니까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마 그때 월봉 차트를 보면서 2021을 월봉상으로 뚫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2021.96까지 갔다 왔네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오늘도 지금 주가는 소폭 내리고 있지만 이 수급적으로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그 시장의 어떤 그 불안감을 키워주는 정도지 이게 추세 반전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그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계속 상당히 길어지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분출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한번 분출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소강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뒤집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좀 그 기대감을 해보는데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다시 매도로 전환했네요. 그럼 희박해지는 건가요? 외국인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물대를 돌파할 때 동시호가를 전후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선물이 17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단 한 몇십 초만 해도 바꿀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마지막 판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월말로 따지면 이번 달 내일까지 마무리해주는 게 좋지만 다음 달 초를 한번 중요해 보는 게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한번 해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기관만 시원하게 들어와 준다면 지수 갈 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와 주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에는요, 남은호의 특징주 Y를 하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이슈가 빠져서 이 시간은 이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자 곧 특징주도 되겠네요. 왜냐면 몇몇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갈 거니까요. 하여튼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요, 어저께 우리 오전장 이슈에서는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산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주가 보이지 않게 숨을 낼 일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원래 종목들이 좀 작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산주가 소리 없는 강세가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30% 이상의 투자 부동산을 가진 기업들 보니까 33종목이 나오는데, 이 33종목이 올해 전 종목이 전부 다 올라갔다,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대상홀딩스라든지 진양홀딩스, 성신양해, 태평양물산 이런 종목들은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양홀딩스,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요, 지금 불과 작년 말에는요 5,000원, 6,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1,250원대 하고 있으니까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물론 뭐 대상홀딩스나 진양홀딩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주들, 투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핵심 포인트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들 종목들, 즉 투자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저퍼주라고 얘기하죠. 저 PER 또 저 PBR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산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주가가 낮은 이런 종목으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 PBR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빈의 Q 1 이하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부도가 당장 이 회사를 청산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이러한 저 PBR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서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안정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의 주가가 전부 다 어떻었냐면 그만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대외적인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이머징 마켓의 외환 위기 가능성들, 이런 것들로 외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주식으로는 이 정상적인 그 주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럼 나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안전한 그냥 자산주에다가 몸을 담겠다라는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작년 1년 동안은 이들 기업이 거의 매집이 되어 자연적 매집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시장의 수익률이 수익률 대비 낮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니까 매수에 본격적으로 가담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을 거쳐가지고 전체 유동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요, 이들 자산주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전통주 또는 굴뚝주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적 성장이 완전히 이제 끝이 났다고 판단되는 이들 종목들인데, 이들 기업이요, 변화를 많이 꾀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목재도 마찬가지고 섬유, 의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킨 게임에서 다 나가 떨어지고 살아남은 것들은 더욱더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가 이제 펼쳐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더군다나요, 세계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한몫을 간 산업이지만 이머징 마켓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즉 전통 산업에서 순식간에 성장 산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이들의 주가의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시장이 전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즉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안전한 쪽에서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주들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지금 지수가 소폭 내림세지만 체감은요, 경기 민감주들의 체감은 마이너스 2%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나머지 종목들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제가 늘 말씀해 드렸듯이 삼성전자 150만원 갈 동안에는 삼성전자 따라잡을 종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150만원까지가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지점일 뿐이지, 그리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마지막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미 지난주에 한번 시작했고요. 살짝 쉬어주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민감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갈 때까지는 이들 자산주의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는요, 좀 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자산주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별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어진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요, 여기에서 자산주들, 전통주들은 하나는 꼭 체크를 하세요. 어떤 걸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요, 매출액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들 자산이 성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라 이렇게 본다면 매출액 증가는요, 아주 미미하게 증가돼야 되는데, 매출액 증가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진입장벽이 다 사라져버린, 이미 모든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이러한, 어느 기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섬유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든가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매출액만 증가되면 이익은요,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되는 종목들은 PBR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IT처럼 고성장 PER의 어떤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산주들은요, 10년을 보면 1년 반짝하고 나면 또 기회가 없어요. 1, 2년 반짝하고 올라가고 또는 1, 2개월 반짝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중소형주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쏠림 이후에 급속도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으니까 일정하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이 기업이 고평가되었다면 완전히 이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정한 가격 수준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이 기업의 PER이 어느 정도 되었고, 역사적으로 이 기업의 PBR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현재의 EPS와 BPS를 종합을 하면 적정한 주가 분명히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고평가되었다면 이 정도에서는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 보유해야 될 것이고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도중에 미리 던지지 마시고 매출액이 딱 꺾이는 지점까지 들고 가셨다가 꺾이는 지점에 매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매도가 아니라 후행 매도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기억하세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은 선행 매도하지 말자, 후행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 자산주들의 숨을 랠리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요.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2010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549포인트 상황,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 어지러운 시장이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현재 시장 자체, 기관들이 다시 매도로 갑자기 크게 또 일관하는데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 흐름에 오늘장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드리는 종목은 잘 버티고 그리고 잘 갑니다. 광동제약 오늘 급등하고 있죠. 네,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확실하게 조금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쵸? 내 종목 아니면 사야 될지 이런 거 질문 주시면 돼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주시면요,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보고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SK하이닉스, 네이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과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좀 아시겠지만 저거나 아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딱 TV를 봤을 때, 저를 보고 계실 때, 나가는 종목 봤을 때, 나 저 종목 아는 종목이야. 저도 뭔지 알지. 다 이런 종목 갖고 나옵니다. 거의 99% 이런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이름은 몰랐었더라도 파는 제품은 아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들을 제가 주로 가지고 나오고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안 사시는 분들, 네, 안 따라 하시는 분들, 10%씩 매수 안 하시는 분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제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네요. 수익은 계속 내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안정적으로,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종목 정리를 빠르게 해서 종목이 없죠. 나머지는 뭐예요? 현금. 왜? 10%씩 매수니까. 시장이 좋으면 종목이 쫙 많아지죠?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운영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쫙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1.95%,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삼성전자 150만원 가능합니다. 200만원 가능합니다. 네. 보고서상으로 200만원 보고서 자체가 아직 나온 거, 없어요. 증권사들 눈치 보고 있죠? 네이버 100만원 나왔죠? 네이버 100만원 외칠 때 제가 먼저 외쳤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200만원 얘기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큰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요, 삼성전자 현재 거의 1년 반 정도의 조정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가가 목표가를 얼마, 현재 주가에서 20%도 오른다 목표가를 잡아놓더라도 갑자기 당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게 광동제약은 오늘장에서 9% 이상까지 오르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서 많이 조금 그래도 올라가고 있지만, 항상 주식은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삼성전자 수급 좋고요. 좀 더 상승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봉을 잠깐 열어보자면, 지금 현재 전고점 포인트까지 왔어요. 150만원 정도까지 왔죠? 네, 이 정도 포인트잖아요. 자, 돌파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쵸? 잘 지켜줬고, 올라가는 포인트. 이번에 150만원 뚫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160만원 1차 목표가 잡아보죠. 그리고 나서 180, 200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사도 좋다고 제가 선상클럽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많이는 못 드십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제대로 올라가면서 많이 드십니다라고, 많이 드신 종목이 됐네요. 매수하신 분 축하드린다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요즘 계속 거론하고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때
매수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종목들 잘 보세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그 중에서 뭐 한 종목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추천드리는 건데 LG전자도 그 흐름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지금 LG전자가 주봉상으로 큰 흐름으로 볼 때 계속 하락하던 분위기 자체, 그쵸? 이 하락하던 분위기 자체가 요 포인트잖아요. 또 재밌는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쫙 밀렸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고점 포인트가 또 맞아 떨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가 왔습니다. 왔어요. 그쵸? 왔어요. 온 거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면 뚫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림 자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LG전자가 오르는 이유 뭐죠? 뭡니까? 뭐 G3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여타 다른 가전제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G3가 판매가 많이 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 판매를 저는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네,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 그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 종목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며칠 전이었죠. 화요일이었나? 그때 질문이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선상클럽에서 제가 매수 괜찮다 의견 드렸었죠. 그 포인트 매수하시면 축하드리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매수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만의 즐길 수 있는 종목 신규 매수 접근은 자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잘 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잘 먹고 나왔어요. 기억을 하시죠? 네, 거의 뭐 현재가 부분에서 매도치를 하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오늘장 좀 특징주로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올라와서 2.8% 급등했고요. 오늘장에서도 1.8% 현재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등이라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큰 흐름 볼까요? 자, 이건 뭐죠? 흐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보세요. 자, 당겨볼게요. 항상 그냥 여러분 그림 그려 제가 여기 고점 포인트들이죠. 네. 여기고요. 고점 포인트. 자, 보세요. 떨어질 때는 흐름 자체가 큰 흐름이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선을 긋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요 정도 어림 잡아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 포인트가 다시 바뀝니다. 바닥 포인트가 올라가죠. 바닥 포인트가 올라가는 포인트 잡히면 다시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바뀌죠?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다시 밑에서부터 잡는다 했어요.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올립니다. 자, 삼성물산 현재가 어떤 분위기요? 고점 포인트 분위기 냄새가 좀 납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되죠. 흐름을 좀 더. 이거는 흐름도 봐야 돼요. 그쵸? 딱 봐도 느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왔다가 쉬었다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좀 낮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거고 팔고 나왔죠. 자, 그러면 삼성물산은 언제 사야 될까요? 최소한 66,000원 아래 내려올 때 매수가 좀 들어야 됩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지만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슈팅 경향이 여기는 슈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돼서 제가 반대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전에 나와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43,000원 어떤 포인트? 약간은 조금 걱정되는 고점 매도 포인트, 심리적인 저항선,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42,650원 강보합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모멘텀 굉장히 좋아요. 다 좋습니다. 흐름도 보시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잘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조정이 안 나올까요? 조정이 좀 나온다면 이런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포인트 41,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노려보는 거지 지금 당장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고점 포인트에서 누가 팔아요? 기관. 자, 오늘 기관이 뭐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좀 걱정은 된다는 거. 그냥 기관은 새파래요. 보이시죠? 새파랗다고요. 외인들만 좀 사주고 있긴 한데 개인 물량 팔고 나가는 거 괜찮긴 한데 약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수급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현재 좀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서고는 있는데 그래서 매수 자체는 부담스럽다.
이것도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매수는 하지 말자 의견 드려보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 포인트에서 제가 막 74만원, 75만원 아래에서 많이 조금 매수 괜찮다는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다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0.68%.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풀리고 오늘 시장 풀리게 된다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히려 위메이드가 가격 메리트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타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해외 모멘텀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만년 2등 기업들이 합병한다고 해서 1등 기업을 이겼던 적은 없습니다. 라인의 해외 모멘텀과 더불어서 네이버의 해외 모멘텀 자체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음은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네이버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다음 수급 볼까요? 다음 수급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어제 코스닥 쪽에서 오전부터 나왔던 물량 전부 다음 겁니다. 금액을 볼게요. 942억 다음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수급 볼까요? 잠정치 보자면 금액입니다. 다음 외국인 251억 매도고요. 기관 137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의 수급 볼까요? 코스닥 수급에서 기간 356억 많은 물량 매도하는데 이 중에 절반이 누구? 다음입니다. 자, 큰 흐름에서 보자면 역시나 메리트 없죠. 네이버로 볼게요. 네이버 수급적인 부분 외인 기간 양매수 최근에 들어와주고 있고 꾸준한 기간 매수 수급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좀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다음은요. 네, 매도 포인트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신 원금만 빼시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거를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수익 나오고 계신 거는 그냥 가져가 보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이미 수익률이 바닥에 사신 분들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종목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털고 나오시는 전략. 제가 한국콜마 같은 거 정리 14% 먹고 나왔습니다. 한국콜마요. 14% 먹고 나왔어요. 4만원 아래서 팔았다고요. 그런데 이거 어제 시장 41,950원까지 급등하고 이거 계속 올라갑니다. 네. 충분하지 않나 14%도? 네. 그래서 더 놔뒀으면 20% 낫겠죠, 수익이.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만족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는 자세.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나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거를 기억하세요. 아쉬운 게 낫습니다. 안타까운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S넷입니다. S넷. 7155님, 매수가가 6,051원.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 20%, 2번 정도 나눠 사신 것 같고요. 더 나눠 사신 것 같나? 하여튼, 사셨어요. 자, 6,000원으로 제가 보고서 판단할게요. 요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급등을 좀 심하게 할 경우, 모멘텀을 확실하게 있거나 수급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볼게요. 시가총액이 800억, 수급이 크게 들어올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깔끔한 수급이 아예 없습니다. 수량으로 볼게요. 금액은 너무 작네요. 없네요. 기타 법인 쪽도 샀다 팔았다 일관. 기간 없고, 얘는 없고, 아무것도 좀 없습니다.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없는 종목.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요, 수급 매력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아직 그 PER 계산해 봤을 때 높긴 하지만 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감히 신고가 패턴 종목을 추천했지만, S넷은 그때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을 좀 체크해 볼게요. 실적이 뒷받침되면야 좋겠지만, 작년까지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올해 뭐 1분기 실적이 좀 떴나요? 실적이 좀 꺾이는 추세이긴 한데, S넷 실적이 좀 있나요?
역시나 좀 테마성 때문에 그런지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위험해 보이네요. 4분기 때 좀 꺾이는 모습, 이게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좀 다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 좋지가 않은데도 안 빠지고 있다면은 상승 분위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사물 관련 쪽에서는 이미 한번 다 치고 먹고 나왔다는 거, 분위기가 이때 다 털고 나온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는 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사그라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6,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파시면 좋겠냐면요. 반등 준다면 10% 정도 반등을 줄 때 한 5,600원 정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로 줄어들 때 손실률이 줄어들 때는 정리하고 나오시자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지금은 조금은 60일선 라인을 지키는 포인트가 좀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볼게요. 6723님, 오늘 많이 좀 빠졌나요? 얼마나 밀렸나요? 아까 좀 확인을 해봤는데, 못했는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자, 3.8% 밀립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저희 가족님들한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요. 기간의 수급 자체가 너무 심하게 나오길래, 요 포인트 보시자면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몇십만 주씩 매도를 일관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급락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슈 자체는 뭐냐면 그거죠.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 또 제동을 겁니다. 정책을 맨날 지맛대로 바꿔요. 이놈의 정부 쪽에서는 왜 이렇게 바쁘신지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또 전기료 인상 폭 자체를 뭐 좀 줄여보겠다,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 때 이 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요 라인 포인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라인 포인트 지켜줘야 됩니다. 1차 라인은 깨고 내려갔고 2차 포인트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죠? 최소한 60일선 대충 봤을 때 60일선 포인트 라인 오늘 좀 지켜주는데 이거 선이 이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60일선 포인트 라인 지켜주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39,000원 라인인데 깨고 내려가면서 38,500원 라인 깬다. 그거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38,500원 라인. 그때까지는 가져가시고요.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한국전력은 이렇게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G노텍입니다. 정말 잘 갑니다. 네, 매수가가요. 3333님, LG노텍 가격 매수가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49,000원입니다. 현재가가 130,000원입니다. 자, 요때 매수하셨네요. 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참으셨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매수가까지 올까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8,000원만 오르면 돼요. 수익률로 따지면 15%만 오르면 됩니다. 상한가 한 방이면은 매수가가 오시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LG노텍 굉장히 많은 이슈, LED 관련한 이슈, 덩어리 쭉쭉. 그러니까 덩어리가 많으니까, 이슈가 많으니까 기관들 최근 놓치지 않고 주가 끌어올리는 포인트.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자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살펴보자면 오늘 매도가 나오네요. 오늘 매도 나와요. 지금 LG노텍 9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매도가 좀 나갑니다.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기간 매도가 어쨌든 이 매수하신 가격에 맞추진 않고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기간 매도가 좀 심화가 될 경우에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지나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심화가 될 경우에 가격이 125만원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밑에 사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이전에 이제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올랐다가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반복입니다.
큰 그림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조정이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 포인트. 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로 들어왔을 때는 한 자리 손실률이 났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3333님 부탁드릴게요. 자, AS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도니프라코요. 가져갑니다. 로만손, 가져갑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대우순내양.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설반도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게 광동제약입니다. 자, 이 중에서 빠지는 것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이 손절가를 제가 27,000원 잡았습니다. 지금 27,100원 정도인데 장중에 깨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터치했지만 보유하려고 합니다. 네,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자체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 오늘 좀 지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약간 쉬었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보유. 요거는 굳이 좀 정리하지 않을게요. 종가로 조금 깨고 내려갔을 때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 이 종목 있죠? 광동제약. 네, 지금 현재 6.7% 정도. 어제 종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어제 종가 매수 사인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는 6.7% 정도 수익이고, 아까 방금 나갔던 것은 네, 좀 전에 1시간쯤 전에 기준으로 해서 나갔던 건데, 자, 광동제약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파실 건가요?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 제가 얼마까지 볼까요? 그거는 언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요. 나중에 제가 기회 봐서 말씀드리겠고, 제가 또 강연에 여러분 갑니다. 모레 토요일날 부산 갔다가 일요일날 대구 가거든요. 그때도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광동제약은 계속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고, 제가 내일 시장에서 추천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봐서 잘 모아놓은 종목 중에서 하나 뽑아서 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코스피 2010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데 과연 마감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